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거나 또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수만 번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맞닥뜨린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가 운명이라도 된 듯이 저를 밀어냈고 저는 그 차가운 배신 속에서 혼자 남아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시간도 믿음도 함께 꾸었던 미래도 모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간녀는 당당했고 남편은 변명조차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정리해야 할 장애물 같은 존재였죠.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일어섰고 다시 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제 전남편과 상간녀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 역시 그들이 행복하건 불행하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가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전남편과 상간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둘은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고 마치 제가 과거를 떠올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서 있었죠. 저는 그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된 이유가 상간녀의 임신이었으니까요. 이혼하고 10년이 지났으니 그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렇게 자랐구나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여겼습니다. 별다른 감정 없이 자리를 지나치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전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상간녀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제가 던진 단순한 의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 저에게 다시 찾아온 전 남편의 비참한 모습까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배신이 어떻게 10년 뒤 완벽한 사이다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제 인생 최대의 반전 기록입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30이 조금 넘은 나이였고 나름 당당하게 제 삶을 이끌어가며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지내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법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먼저 배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쉽게 빠지고 매달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늘 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인생에서 꽤 큰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맞벌이였고 집안일도 반반하고 시댁과도 잘 지냈어요. 제가 워낙 참거나 하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 시댁에 분명히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런 제 성격을 좋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참 똑부러져. 그래서 좋다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런 남편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제 모습이 당당해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결혼한 뒤에 저를 향한 마음은 점차 식어갔어요.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연락이 줄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집에 있어도 늘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잦아졌어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나 집안일도 도와주고는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정신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고 물으면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해댔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다고 했잖아.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 붙잡고 일하는 거 안 보여? 일하는 거라고? 노트북으로 하면 되지 핸드폰 폰으로 일이 돼? 일이 되니까 붙잡고 있겠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물어보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말했잖아. 회사 일이 많다고. 안 그래도 계속 신경 쓰고 있는데 당신까지 보태야겠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이 있잖아요. 남편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 뭐가 그리 좋은지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의 표정인가요? 남편과 제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핸드폰으로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남편은 핸드폰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일하는 중이라고,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참 편리하더군요. 의심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유난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좋게 지내고 싶었고 괜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마음은 집 밖에 나가 있었던 거죠. 누구한테? 바로 남편의 내연녀에게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고 알게 된 그날은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이날 제가 일하는 부서에 회식이 있어서 남편에게 늦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일이 생기면서 회식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집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고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남편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카톡 알림음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문득 무슨 메시지일까 궁금증이 돋았습니다. 하도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많나 궁금하기도 했고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가 늦을 거라 생각하고 거실 탁자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씻으러 간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카톡 암호까지 풀어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냉큼 살펴봤죠. 근데 거기서 상상도 못한 대화창을 발견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에서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이 문장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몰래 훔쳐본 게 아니라 암호가 풀려진 상태도 이렇게 누여 있었으니 지나가다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열어볼 이유는 충분했고 확인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을 열어 모든 대화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외도, 임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다 계산된 이야기를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 남편은 그 여자와 저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눈물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이성적으로 굴 때가 있죠. 이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인간은 이미 끝까지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리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상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저는 소리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죠. 당신 바람 피우니? 그 여자 임신까지 한 것 같은데? 저를 확인한 남편은 딱 한 박자 늦게 얼어붙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나온 말은 뻔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오해라고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 이미 카톡으로 다 확인했다고요. 그때 남편은 난처하다는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들켰다는 불편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그래, 나 바람 피운 거 맞아.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모욕하는지 그 인간은 알았을까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귀찮다는 듯 털어놓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변명을 할지 후회를 말할지 아니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지. 그런데 그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혼하자.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배신보다 더 큰 모욕이었어요. 바람 피운 놈이 먼저 이혼을 말한다는 게 정상인가요? 어디서 제 앞에서 이혼을 들먹거릴 수 있죠? 그 말 속에는 죄책감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결론을 혼자 내려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태도였죠. 뭐? 이혼? 네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서는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된 마당에 잘못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바람 피운 거 들켰으니 어차피 우리 관계는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했고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참 당당하죠? 제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끝났다고요? 자신이 바람 피워놓고 다른 여자 임신시켜놓고 끝났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그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결혼한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경멸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잘못해놓고 그렇게 고상한 척 정리하자고 하면 다냐고. 너는 끝까지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냐고. 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하자. 남편이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감정적으로 군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그 말이 제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감정적? 제가 감정적이면 이 인간이 한 짓은 뭔데요? 실제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제 영혼의 칼로 난도질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제 마음을 짓밟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놓고 감정적으로 굴어서 해결되는 게 없다고 당당히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 싱크대에 놓여있던 컵, 책장 위의 책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그 인간을 향해 던졌습니다. 나가!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는 얼굴로 서 있다가 컵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미쳤냐고, 말로 하면 될 걸 왜 물건은 던지고 난리냐고 했어요. 저더러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쳤어요. 뭐? 이성? 그러는 넌 얼마나 이성 있는 놈이길래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심지어 내연녀를 임신까지 시키니? 그게 이성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계속해서 물건을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제가 던지는 물건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폭력 쓰지 말고 말로 하자고 했고, 저는 폭력은 네가 먼저 했다고, 네가 정신적으로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고 가정을 부수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인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다 집어던져도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자 저는 하는 수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어 그 인간의 가방과 옷을 하나씩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문을 세게 닫고 걸쇠까지 확실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제가 정말 쫓아내고 문까지 걸어 잠글지는 몰랐나 봐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뒤늦게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자 계속해서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왔지만 전부 같은 내용이었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자는 등,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등, 서로 좋게 끝내자고 했어요. 제게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좋게 끝내자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단 한 통도 답하지 않고 그저 읽고 씹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쓰디쓴 절망을 맛봤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허탈함이 밀려왔고 허탈함 뒤에는 배신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겨우 이 정도 인간이었나?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울면서 매달리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인지, 어떻게 끝내야 망가지지 않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 인간을 설득하거나 이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하지 않게 현명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결심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인간하고 하루빨리 끝내자.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확실히 마무리하자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뭐 잘한 게 있다고 내연녀가 제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간 지 며칠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그 내연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내연녀가 개념 없는 여자라는 건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미 나를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내연녀는 인사도 없이 다 알았으니 이제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개념 없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짜고짜 이야기하다니.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도 없고 마치 자기가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사람처럼 턱을 빳빳이 들고 서 있더군요. 저는 문에 기대서서 차분하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라고 말하냐고, 감히 네가 뭔데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건 말건 그건 내 결정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이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연녀가 이러더군요. 어차피 끝난 결혼 아닌가요? 마음에도 없는 남자 억지로 옆에 둬봤자 좋을 게 뭐예요? 끝난 결혼? 내 결혼을 끝장낸 사람이 누구인데. 너희가 다 망가뜨려 놓고 이미 끝난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할까? 그 태도가 정말이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이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내연녀의 말대로 남편의 외도를 안 순간부터 이미 제 결혼 생활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질질 끌 이유도 없었고 그 인간과 더 엮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알이 꼬이더라고요. 순순히 해주기 싫은 기분이랄까요? 냉큼 이혼해주면 저들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르는 것 같잖아요? 끝내더라도 이렇게는 안 된다. 좋게는 못 끝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 가서 굵은 소금을 들고 내연녀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내연녀 면상에 소금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니? 글쎄 이혼하건 말건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때는 이렇게 안 끝나. 내연녀는 제가 뿌린 소금에 허우적거렸고 저는 문을 쾅 닫았어요. 그렇게 내연녀 일이 지나가고 웃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까지 제게 연락해서 왜 사람 면상에 소금을 뿌리냐고 감히 제게 내연녀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헛웃음지었더니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을 마치 합리적인 제안처럼 꺼내는 그 태도도 무척이나 짜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둘 다 쌍으로 쓰레기짓 하는 거 힘들지도 않냐고. 너희가 이렇게 더럽게 사는 거 사람들이 아냐고요. 남편은 제 말에 순간 욱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수나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의미를 없앤 건 그 아이가 아니라 남편과 내연녀였는데 말이죠.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이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종하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시모는 그동안 아이 문제로 은근히 저를 못마땅해 하던 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모는 하루빨리 손주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저는 임신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이 때문에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지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시모랑 마찰이 있을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도 그런 제 뜻을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쪼아댔어요. 여자는 떼놓치면 끝이라는 등 집안의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이러냐는 등의 말을 꾸준히 하셨죠. 그러다가 내연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람 피운 남편을 향해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임신이라는 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겼다잖니? 네 마음은 잘 알지만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래도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얼굴 붉힐 것도 없어. 좋게 이혼해줘라. 좋게 이혼이라.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 임신시켜 놓은 건 싹 빼놓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들먹이며 저더러 물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게요. 이때 정말 한계치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이 집안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핏줄이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진짜 없던 화까지 생길 판이었습니다. 청개구리 심보처럼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라고요. 이게 내 스스로를 옥죄고 갉아먹는 줄 알면서도 이들 뜻대로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제가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현명하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순간 감정에 휩쓸려서 소중한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절대로 좋게는 못한다고요. 저는 시모를 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게 이혼을 말하세요? 제 말에 시모는 순간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저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배알이 꼬여서 이혼을 안 해줄지도 몰라요. 제가 마음 먹고 버티면 그 아이 호적에 못 올라간다고요. 순간 시모 얼굴이 확 굳더군요. 내연녀가 임신한 아이가 손주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저를 보며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게나 그 아이를 손주로 맞이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다고요. 시모는 잠시 말이 없었고 많은 침을 꼴깍 삼키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그 땅, 그거 제 앞으로 넘기세요. 그럼 이혼할게요. 순간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미쳤냐고, 그 땅은 자신의 것인데 네가 뭔데 가지려고 드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담담히 말했습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요. 나는 계속 이혼 안 해주고 버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죽어도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쐐기를 박자 시모는 크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땅을 넘기라고 하는 게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저는 제 결혼 생활, 가정을 잃었습니다. 또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한 여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좋게 이혼하라고요? 고작 위자료 몇 푼 받는 조건으로? 그건 안 될 말이죠.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겼는데 이만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에 시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던 집과 시모 명의의 땅을 넘겨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겨서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받기 힘듭니다. 바람 피우고 혼외자를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나 많은 위자료를 뱉어내지 못합니다. 많이 받아야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집과 땅을 얻었어요. 시모의 손주 욕심을 이용해서 손주와 집 그리고 땅을 맞바꾼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어차피 이혼할 거 제대로 챙겨받을 수 있었죠. 이혼한 이후 저는 제 선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냈으니까요. 그 인간들은 저를 만만하게 봤으니 그만한 값을 치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할 때 시모가 제게 땅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랑 내연녀가 아주 난리를 쳐댔어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나름 노른자 땅이라고나 할까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땅이라 남편이랑 내연녀가 난리를 쳐댄 거였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혼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을요. 이혼하고 남편은 내연녀와 바로 재혼했습니다.
그들은 새 가정을 얻고 저는 대신에 돈을 얻었죠. 그런데 10년 뒤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선택을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여겼어요. 왜냐고요? 땅과 돈을 내어주고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시모의 금쪽 같은 손주가 사실은 친손주가 아니라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남편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저는 억지로 행복한 척 굴었어요. 이혼하고 나면 모든 게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집도 챙겼고 땅도 제 명의로 넘겨받았고 누가 봐도 그래도 잘 끝냈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도장이 찍히고 그 인간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된 순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기쁘다는 감정보다 묘한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땅과 집을 넘겨받으면서 그래, 이거라도 챙겨야지 라고 생각한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받고 이혼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였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지난 시간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인간들 이제 아이 낳고 새 가정 꾸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결국엔 자기들끼리 웃으며 살아갈 거라는 상상. 그게 생각보다 훨씬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괜히 저 혼자만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 저를 스스로 가엾게 여겼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자 노력했어요. 만약 이렇게 무너지면 그 인간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끊었던 지인들에게 먼저 전화했고 시간이 있으면 얼굴 보자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웃는 얼굴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웃음이 반박자 늦게 나왔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더 공허해졌죠. 그래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주말에 바다도 보러 가고 혼자서라도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늘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처음엔 연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웃는 표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가짜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진짜가 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때의 저는 강해서가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 날 때도 일상은 유지했고 아프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며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내 인생이니까 제 손으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시 살아낸 그 시간들이 10년 뒤 그 인간들 앞에서 제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될 줄은요. 이혼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재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결혼으로 충분히 많은 걸 겪었다고 느꼈거든요.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이 통했고 저를 너무도 존중해줬고 무엇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과거를 캐묻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혼 대신 연애를 선택한 채 이 사람과 예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의 삶이 참 만족스러웠어요. 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굳이 재혼하지 않아도
연애만으로 매우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만나다가 그 사람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괜찮다면 저의 남편이자 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혼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 사람의 말처럼 저 역시 그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바로 그 무렵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던 날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다 문득 맞은편을 보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연녀가 서 있었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10년 전 임신한 내연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구나. 한때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이기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생각하건 이 정도였어요. 미련도 분노도 아닌 그냥 그런가 보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냥 오래전에 접어둔 기억 하나가 툭 튀어나온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굳이 마주할 이유도 없고 말 섞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너서 지나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또렷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요? 그 내연녀였습니다. 아무리 끝난 사이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얼굴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니잖아요? 왜 말을 걸고 그러나 싶어서 그냥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그러자 내연녀가 그런 저에게 또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확 늙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고 눈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짜증이 확 치밀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인간은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건드렸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아는 척해서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서서 그 여자를 바라봤죠. 나만 혼자 늙니? 너도 같이 늙었는데 뭐. 그리고 나는 곱게 늙은 거지만 너는 아니네. 그 인간이랑 살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나 봐? 얼굴 확 간 것 좀 봐. 제 말에 내연녀는 발끈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더욱더 당당한 표정으로 왜? 더 할 말 있어?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내연녀는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자신의 옆에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들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나 잘 살고 있고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는 돈밖에 챙긴 게 없겠지만 본인들은 얼마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이를 더욱더 보여주면서 이렇게 착한 아들도 낳았다고 우스댔어요. 그 말투와 그 표정은 마치 자기가 승자라도 된 것처럼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래? 남의 가정 깨고 이룬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잘 어울려 살아. 원래 끼리끼리 노는 법이니까. 내연녀는 가짜는 가정을 앞세우며 저를 자극하려고 했지만 조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똥 밟은 것처럼 기분이 더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제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발끈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했어요.
또 내연녀가 저를 건들고 싶어서 일부러 시비 거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소를 머금은 채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연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아주 보기 좋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내연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내연녀의 아들이 배고프다면서 칭얼거렸고 자연스럽게 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연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전 남편이랑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편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도 닮지 않아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연녀랑은 조금 닮은 것 같은데 남편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조금은 닮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친부인데 아니면 시부모님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예 생판 남처럼 생겼더라고요. 제 눈썰미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부인 줄 모를 정도로 안 닮았습니다. 너무도 딴판이라서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저렇게도 안 닮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 아이인 줄 알고 오해하겠어? 당신 어머님이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부르셨는데 하나도 안 닮은 손주가 태어나서 많이 실망하셨겠다? 이 정도면 친자 검사해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내연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소리쳤지만 본인도 느끼고 있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외모는 안 닮았지만 성격은 자신과 정말 판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쳐다보는 시선이 묘하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그런 전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발끈하면서 어디서 그딴 막말을 하냐고 소리쳤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여자 사이에는 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10년 동안 서로 말하지 않고 살았던 감정들이 그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던진 말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어요.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그냥 생각난 대로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만나서 내연녀와 신경전을 벌이던 중 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뭐하러 저런 여자와 말을 섞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볼 일도 있고 괜한 사람에게 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10년이나 지난 일에 감정 소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가보겠다고요. 그리고 2번 다시 이렇게 마주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냥 말 붙이지 말고 모른 척 지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굳이 듣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기분이 찝찝하긴 했어요. 잊고 살던 얼굴들,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지난 일이라고 털어버리자고 생각하며 애써 그렇게 마음속에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듣기 싫은 목소리를 듣자 기분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나는 할 말 없다면서 날카롭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간절한 목소리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자기 말만 하던 사람이 마치 바닥까지 무너진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무슨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그 간절함이 솔직히 말해 조금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전화로 말하기 조금 그렇다면서 만나자고 했고 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난 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당신 만난 날 이후로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 당신이 그때 했던 말 있잖아. 우리 아이 보면서 나랑 안 닮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그날 제가 아이에게 한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겨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자고 한 건가? 뒤늦게 나한테 따지기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쳐다봤는데 전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전 남편은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대로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눈, 코, 입 웃는 모습까지 정말 하나도 자기를 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인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조차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유독 안 닮을 수도 있고 또 외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10년을 버틴 거죠. 혹시라도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 어떤 말도 내연녀에게는 꺼내지 않았대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찜찜함은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말투, 표정, 성격까지 아빠랑 닮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요. 제게 성격은 본인하고 판박이라고 말했지만 외적인 모습부터 내면까지 자신과 닮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난 전처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대요. 나날이 의심이 싹 트니까 미칠 것 같기도 했고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를 봤던 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를 듣고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제야 저는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던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인 걸 모르고 내연녀의 말에 속아 그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였어요.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아이라고 믿어버린 거고요. 카페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신이 지은 죄만큼 다 돌려받는구나. 그렇게 제자리를 찾는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솔직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곧바로 다시 덤덤해졌고 전 남편에게 그래서 이걸 나한테 왜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늦었지만 당신하고 사과하고 싶어. 남편은 제게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콧방귀가 저절로 나왔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손에 낀 프로포즈 링을 보여주며 나는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데 이제 와서 잘해보고 싶다고? 웃기지 마. 당신은 나한테 죄 지은 만큼 이렇게 돌려받은 것 뿐이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 인간이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한복판에서요. 그럼 그때 이혼할 때 받은 땅이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솔직히 많이 받았는데 땅은 돌려줘도 되잖아. 그건 우리 엄마 건데. 전 남편은 울먹이며 내연녀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집안 사정이 완전 엉망이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지만 정신 차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걸 왜 나한테 와서 난리냐고 했어요. 나는 10년 전에 너와 이혼했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던 그 인간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도 아주 시원해지더군요. 10년 만에 제대로 통쾌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전 남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고 다시 제 인생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진짜 제 가정이 생겼고 저는 지금의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배신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버텨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도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